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 그 친정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디 출산을 딱 7일 앞두고 만삭인 제 배를 2번이나 후려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온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뜨거운 미역국이 발등에 쏟아지고 손바닥 자국이 배에 시퍼렇게 찍혔는데도 글쎄 남편이라는 사람은 신발도 안 벗고 어머니 손목부터 살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뒷목 잡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4년 동안 가디건 주머니에 차곡차곡 모아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삭에 쫓겨난 며느리가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시댁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날 아침, 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싱크대에 기댄 채 시아버지 강만수 어른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출산 예정일을 정확히 7일 앞두고 있었고 발끝이 퉁퉁 부어 슬리퍼 한 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 몸이 무거웠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어디선가 친정엄마 박순자가 끓여주시던 들기름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환영이었죠. 저는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혼 4년 동안 명절을 빼고는 친정에 단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서지안, 국이 끓는 건 보고 있는 거니, 마는 거니?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어머니 황복순이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상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황급히 그릇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새벽에 이미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떠나셨고 식탁에는 시어머니의 아침 한 상만 차려져야 했어요. 임산부랍시고 부엌일도 굶떠지면 어떡하니? 내가 너만 할 때는 막내 낳기 전날까지 시어머니 진지상 차렸어. 황복순이 숟가락을 들며 혀를 찼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식탁 한쪽에 서서 시어머니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만삭의 몸으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식탁 의자에 잠시 앉으려 하자 황복순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긴 어딜 앉아? 시엄이 밥 먹는데 며느리가 마주 앉아서 쳐다보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어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황복수는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거울을 보더니 외출용 정장으로 갈아입고 핸드백을 챙겨 나왔어요. 오늘 권사 모임 있으니까 저녁 때나 들어올 거다. 임산부가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어디 싸돌아다닐 생각 말고.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댁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그제야 무너지듯 앉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게 느껴졌고 그 작은 움직임에 눈물이 한 방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남편 강태성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나 친정에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송 표시 옆에 작은 숫자 1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 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딱 2시간만 다녀오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카디건 하나를 걸치고 산모 수첩과 지갑이 든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택시를 잡아 청량리 친정 분식집 앞에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식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친정엄마 박순자가 떡볶이 국자를 든 채로 저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아나? 박순자가 국자를 떨어뜨리며 달려나왔어요. 엄마, 이게 누구야? 아이고, 우리 딸 이게 어쩐 일이야? 박순자가 앞치마에 손을 박박 닫고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몸은 괜찮은 거야?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어떻게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저는 친정엄마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어요. 박순자는 한참 동안 제 등을 토닥이다가 가게 앞에 잠시 휴업 종이를 붙이고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앉아, 앉아. 우리 딸 뭐 먹을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 그냥 라면 한 그릇이면 돼. 무슨 소리야? 만삭의 라면이 웬 말이야. 박순자는 냉장고에서 한우 양지를 꺼내고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어요.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냄비에 미역을 볶는 냄새가 분식집 안에 가득 차오르자 저는 아침에 시댁 부엌에서 환영처럼 맡았던 그 냄새가 진짜로 코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 냄새 맡고 싶어서 왔어. 왜 시댁에선 미역국도 안 끓여주디? 박순자가 국자로 미역을 휘저으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출산 후에나 끓여주신대. 뭐, 출산 후에? 임산부가 입맛 없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박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20분 뒤 김이 펄펄 나는 미역국 한 그릇과 갓 지은 흰쌀밥이 제 앞에 놓였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미역을 한 입 떠 입에 넣었고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시원하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기가 발로 차? 아이고, 우리 외손주가 외할미 밥이 맛있나 보네. 박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다고 좋아하나 봐. 저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비로소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미역국을 가득 담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너 혼자만 먹어. 사돈한테는 절대 드리지 마. 한 입도 주지 마, 알았지? 엄마, 왜 그래? 어머님 드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너 혼자 먹어. 엄마가 우리 딸 먹이려고 끓인 거야.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친정엄마가 시댁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가슴이 시큰해졌어요. 엄마, 나갈게. 너무 늦으면 또 한 소리 들어. 벌써 가게?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올게, 엄마. 저는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분식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고 시댁 아파트로 향하는 길 핸드폰을 꺼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 황복순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7통, 남편 강태성으로부터도 8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댁 아파트 15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밀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양반다리로 앉아있던 황복순이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강미영까지 와 있었어요. 강미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어요. 어디를 다녀왔는데? 황복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친정에 잠깐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친정?
황복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권사 모임 가는 사이에 시어미 몰래 친정 가서 뭘 먹고 왔는데? 황복순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낚아채 안을 뒤졌습니다. 보온병이 모습을 드러내자 황복순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친정 어미가 싸준 거야? 어머니, 그거. 황복순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보온병 뚜껑을 열어 거실 카페 뒤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이 새로 깐 거실 카펫과 제 양말 위로 쏟아졌고 발등이 뜨거워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뜨겁니까? 친정 가서 미역국 처먹고 올 정신은 있었으면서 시어미 점심상 차릴 정신은 없었구나. 황복순이 보온병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미영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디건 주머니 속 핸드폰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한 번만이 어딨어. 황복순이 갑자기 손바닥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만삭인 제 배를 정확히 2번 후려쳤습니다. 퍽.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카펫 위로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놀란 듯 몸을 비트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 그 친정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디 황복순이 저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강태성이 들어왔어요. 강태성은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저와 그 옆에 서서 손바닥을 털고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강태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카펫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강태성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배가 옥신거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통증이 명치까지 올라왔어요. 강태성은 제 손을 외면한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곧장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손목 안 아프세요? 강태성이 황복순의 손목부터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바닥에 만삭의 몸으로 엎드려 있는 아내는 보지도 않고 폭행한 어머니의 손목부터 걱정하는 남편이라니요. 황복순은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못 살겠다. 며느리 하나 잘 들이려고 4년을 참고 살았는데 시어미 외출한 사이에 친정으로 도망가서 친정 어미가 싸준 음식이나 처먹고 들어오는 게 며느리야? 황복순이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강태성이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다리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뱃속에 아이가 2번 더 발길질을 한 뒤에야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입 다물어. 강태성이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연애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환하게 웃던 그 남자가 맞나,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서지안, 너 지금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강태성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 배를 때리셨어. 2번이나.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시어미 점심상 안 차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게 누군데?
강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은 황복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어요. 마치 자신이 평생 학대당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강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옳게. 친정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고 친정 가서 살아. 우리 엄마 가슴에 못 박지 말고. 강미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은 방금 어머니가 만삭인 사람 배 때리는 거 다 보셨잖아요. 내가 뭘 봤다고 그래? 나는 본 거 없어. 강미영이 시치미를 뚝 떼며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녹음이 돌아가고 있는 핸드폰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거실에서 오가는 모든 말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강태성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복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황복순은 손수건을 내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카펫 새로 깐 게 얼만데 다 버려놨어.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네, 어머니. 카펫값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엄마가 우리 아기 지킬 거야.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는 자개장을 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가죽 가방을 꺼내고 산모 수첩과 출산 가방, 통장 몇 개, 그리고 친정아버지 영정 사진을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반지를 빼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캐리어를 꺼내 임산부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4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안방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강태성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고 강미영은 그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가족사진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게? 황복순이 저를 보고 비웃듯 물었어요. 친정에 갑니다, 어머니. 잘 됐네. 가서 친정 어미 미역국이나 실컷 처먹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기어들어올 거면서 그래도 한번 가봐. 황복순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팔짱을 낀 채 침묵으로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어요. 저는 강태성의 그 침묵이 어떤 폭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도착해 운동화를 신는데 황복순이 뒤따라와 제 캐리어를 발로 툭 찼어요. 야, 서지안. 뱃속에 든 거 딸이면 친정에서 키워라. 우리 집안대 끊기게 만든 며느리한테 내가 손주 안 봐줘. 황복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에서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신 시아버지 강만수 어른이 막 들어오시는 길인 듯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마주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데 같은 동 1502호에 사는 김선영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막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 세댁.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어디 가요? 김선영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김선영이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세댁,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요. 내가 택시 잡아줄게요. 김선영은 장바구니를 한쪽에 내려놓고 아파트 정문 앞까지 같이 나와 직접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기사님, 짐 좀 실어주세요. 만삭이라서요. 김선영이 트렁크에 캐리어를 직접 실어주며 부탁했어요. 저는 김선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몸 조심해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김선영이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택시에 올라탄 저는 친정 주소를 말하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지안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가. 뭐?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 엄마의 숨소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엄마, 나 짐 싸서 가. 다 챙겨서 가고 있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렸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따 만나서 얘기해. 그 사위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지. 만삭인 새끼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박순자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방 데워놓을게. 어서 와, 우리 딸.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가을 바람에 가로수 잎사귀가 한꺼번에 흩날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저는 부른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친정 분식집 앞에 도착하자 박순자가 가게 셔터도 안 내린 채 길거리로 뛰어나와 있었어요. 박순자는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박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는 친정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순자는 택시기사에게 캐리어를 받아 직접 끌고 분식집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머리맡에는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누워야겠어. 그래, 누워. 엄마가 죽 끓여올 테니까 좀 누워 있어. 박순자가 제 어깨를 받쳐 자리에 눕혔어요. 저는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엄마가 저를 키우며 발라준 천장의 무늬가 그대로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1시간 47분 분량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2번 더 복사해 클라우드에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카디건을 벗어 배 위로 멍이 들기 시작한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남겼어요. 손바닥 자국 2개가 선명하게 붉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 검색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글자를 입력했어요. 이혼. 화면에 뜬 그 2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 줄 알았는데 5분 간격으로 점점 강해지는 통증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엄마, 엄마.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친정엄마를 작게 불렀습니다. 박순자는 잠기가 밝아 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왜, 우리 딸 왜 그래? 엄마, 진통 오는 것 같아. 진짜? 몇 분 간격이야? 박순자가 황급히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한 5분. 아이고, 어서 가야겠다. 일어나 엄마가 부축해 줄게. 박순자는 미리 현관 앞에 챙겨둔 출산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는 제 어깨를 받쳤어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도 침착하게 인근 산부인과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 운전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호흡이나 잘해. 후후하. 박순자가 핸들을 꽉 잡으며 같이 호흡을 맞춰주었어요. 20분 만에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분만실 입구 앞에서 한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산모님 보호자 연락처 한 명만 적어주세요. 배우자분 번호로 부탁드릴게요. 간호사가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우자란이라고 적힌 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위에 가위표를 긋고 그 옆에 친정엄마 박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산모님, 배우자분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보호자는 친정엄마 한 분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엄마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엄마도 너 낳을 때 혼자였어. 우리 딸은 엄마 옆에 있잖아. 박순자가 제 이마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저는 그 손길의 용기를 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1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오후 3시 47분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를 밀어내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가득 찼습니다. 산모님 딸이에요. 건강한 따님이에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살덩이가 제 가슴 위에서 꼬물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야. 엄마가 너 만난 거야. 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새까만 눈으로 저를 또렷이 올려다봤어요. 그 동그란 눈매가 친정엄마 박순자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분만실 밖으로 옮겨진 직후 박순자가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들어와 아기를 처음으로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외할미 닮았네. 어쩜 이렇게. 박순자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이름은 일단 시댁성 따라서 강서아로 출생신고할 거야. 법적으로 일단 그래야 한대. 강씨 성을 붙여? 박순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혼 확정되면 바로 내 성으로 바꿀 거야. 서서아로. 그래, 그래. 우리 서서아. 박순자가 아기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음 날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첫날 저녁이었어요. 조리원 침대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황복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았다며? 황복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딸이야, 아들이야? 황복순의 첫마디였어요. 산모 안부도 아기 건강도 손녀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황복순이 짧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며느리한테 무슨 아들이 들어서겠어. 어머니, 태성이 아빠한테는 내가 말 안 해놨으니까 너도 입 다물어. 알았어? 황복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황복순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산후조리원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모님 강미영이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하시는데요. 신우이라고 하시네요. 면회 거부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올라오시겠다고 해서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 곤란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층 로비에서 강미영이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두드리며 무어라 따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옳게 데려와. 시댁 식구가 손녀 보러 왔다는데 못 만나게 한다는 게 말이 돼? 강미영의 목소리가 카메라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어요. 형님, 올케야, 너 지금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해? 형님, 산후조리원은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보안요원 부르기 전에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못된 것, 너 그렇게 살다가 천벌받아. 강미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인터폰을 끄고 안내 데스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에 신고해 주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저는 짧게 부탁했어요. 20분 뒤 출동한 경찰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강미영은 조리원을 떠났습니다. 출산 5일차 되던 날 오후였어요. 저는 조리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수유 중이었습니다. 박순자가 1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박순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안아. 박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방금 시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사돈한테 전화가 왔다. 사돈이 뒷목 잡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사위까지 같이 쓰러져서 둘이 같이 입원했다고.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유 중이던 아기를 천천히 침대에 눕혔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한 번도 뛰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쓰러졌대?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내 큰고 모라는 사람이 했어. 강옥자라고. 박순자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너 서지안이지. 이 천하의 못된 년. 시어미가 너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졌어.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안 오면 살인죄로 고소할 줄 알아. 수화기 너머에서 강옥자의 새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누구세요? 태성이 큰 고모다, 이년아.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시어미가 죽기 직전인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어디 며느리야. 강옥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병원이 어디예요? 강북에 있는 한사랑 병원이다. 너 당장 와.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박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너 진짜 가려고? 아니, 안 가. 저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쓰러진 거면 어떡해?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어머님이 진짜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큰 고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욕할 정신이 있겠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순자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그렇네. 엄마, 이거 다 연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 변호사님? 박순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 일로 좀 상담받고 싶은데 다음 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가 분식집 단골 손님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박순자는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은 뒤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딸 시어미 번호 외에 나머지 식구들 번호 아직 살아있지? 응, 어머님 번호만 막아놨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그것도 다 막아놔야지. 변호사님 통하기 전까지 그쪽 식구 누구한테도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받을 필요 없다.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순자는 시아버지 강만수, 시누이 강미영, 남편 강태성, 큰고모 강옥자까지 시댁 식구 번호를 하나하나 찾아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새 번호로 오는 거 있어도 받지 마. 변호사님 통해서 다 처리할 거니까. 박순자가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응, 알았어, 엄마. 그날 저녁 같은 층 옆 호실 산모 한 분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산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옆방인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실례인 거 알지만 아까 복도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서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한지영이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냥 상담만이라도요. 한지영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한지영의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아기에게 수유를 하다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창에 카톡 한 통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김선영이었습니다. 시댁 같은 동 1502호에 사는 그날 택시를 잡아준 그 이웃이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새댁,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한참 망설였는데 이거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아래로 메시지 하나가 더 떠 있었어요. 우리 집 인터폰이 공용 복도 카메라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새댁 집 앞 복도에서 있었던 일 우리 집 인터폰에 다 녹화돼 있어요. 새댁 시어머니가 새댁배 때리는 거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선영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엄마가 댁으로 찾아뵐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품 안에 아기가 잠든 얼굴로 제 가슴께를 작게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친정엄마 박순자는 분식집 셔터를 내리고 곧장 시댁 아파트로 향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 침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박순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1시쯤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지안아, 엄마 1502호 앞이야. 들어간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박순자가 1502호 김선영의 집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카톡이 왔어요. 받았다. 다 받았어. 영상이 어마어마하더라. 저는 그 짧은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1시간 뒤 박순자가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이동식 저장장치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봤어? 봤지. 박순자가 침대 옆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찍혔어? 12분 38초래. 김선영 씨가 그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찍혔다고 하더라. 박순자가 저장장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나도 봐야 해? 봐야지. 우리 딸이 보고 결정해야지. 박순자가 노트북을 꺼내 저장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자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화면 속 1502호 공용 복도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만삭의 제가 분식집에서 받은 보온병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뒤로 12분에 걸쳐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황복순이 보온병을 내동댕이 치는 장면, 만삭인 제 배를 손바닥으로 2번 후려치는 장면, 그 옆에서 강미영이 휴대폰을 들고 입꼬리를 올리며 영상을 찍던 장면, 뒤늦게 들어온 강태성이 저를 외면하고 어머니에게 먼저 달려가는 장면까지 저는 화면을 끝까지 다 봤어요.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이거 변호사님께 가져가자. 그래, 가져가자. 박순자가 영상을 끄고 저장장치를 챙겼어요. 엄마, 그리고 또 뭐 받아왔어? 아파트 관리소장 박철민이라는 분 만났는데 그 양반이 도와줄 게 많더라. 박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내 시어미가 그동안 새벽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민원 들어온 기록이야. 한두 번이 아니더라. 같은 동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써놨더라고. 박순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황복순이 새벽 2시, 3시에 며느리를 깨워 잔소리하던 흔적이 이웃들의 진정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 어떻게 받아왔어? 분식집 단골 손님이 한둘이야? 박철민 소장이 자기 어머니가 우리 가게 단골이래. 사정 들으니까 한참을 씩씩거리더라. 박순자가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가 할 일이지. 박순자가 제 손을 두드렸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정식 퇴소한 지 사흘 뒤 오전, 저는 박순자와 함께 윤재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 서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윤재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따님이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산모님이 직접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윤재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핸드폰 녹음 파일, 4년간의 카톡 캡처본,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김선영이 건네준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까지. 이게 다 자료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짧게 말했어요. 윤재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사무실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윤재호는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연결해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윤재호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산모님, 네, 변호사님.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 정도가 아닙니다. 윤재호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님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만삭인 산모배를 2번이나 후려친 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태아를 노린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게다가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있고 녹음 파일에 본인이 직접 한 폭언까지 다 들어있어요. 윤재호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얼마나 걸려요? 우리 딸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형사재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그것보다 조금 빠를 수 있고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윤재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갈게요.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모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시댁에서 사과하고 합의금 제시하면. 없습니다. 저는 윤재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잘랐어요. 합의는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배를 때린 그 순간부터 합의라는 선택지는 사라졌어요. 저는 윤재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윤재호가 잠시 저를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모든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윤재호가 만년필을 꺼내 메모지에 사건 진행 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순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아, 엄마가 너한테 진작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 앞으로 남겨둔 게 있어.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청량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내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일부러 안 알려줬어. 시댁 식구들 귀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박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봉투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470만 원이야. 건물 시세는 한 18억 정도 한대.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위에 적힌 제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아빠가 너 결혼할 때 그러더라. 우리 지안이 시집 보내면서 시댁 사람들 손에 휘둘리지 말라고. 언제든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뒷주머니 하나 채워주고 가는 거라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서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아빠는 다 알고 갔어. 우리 딸이 이런 날 올 줄. 박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분식집으로 돌아온 직후 박순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박순자가 한참을 듣더니 통화를 끊고 저를 향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내 친구 하나가 한사랑 병원에 입원했거든. 우연히 같은 층에 사돈이 있더라는 거야. 어머님이 멀쩡하게 1인실에서 갈비탕 시켜 드시고 텔레비전 보고 있더란다. 뇌출혈은 무슨 뇌출혈이야.
박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 이 사람들이 정말. 박순자가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에 카톡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윤혜경, 시댁 큰형님이자 손이 동서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들여다보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동서야, 나 큰형님이야. 산후조리 잘하고 있어? 저는 답장을 망설였어요. 윤혜경은 시댁에서 만난 동서들 중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4년 내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윤혜경으로부터 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동서야, 사실 나 너한테 진작 말해야 했는데 망설이고 있던 게 있어. 너 친정 다녀온 그날 어머님이 내 통장에서 800만 원 빼가려고 은행 갔다가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막혔다더라. 은행 다니는 내 친구가 우연히 알려준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요? 진짜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이건 정말 말하기 힘든 건데. 윤혜경의 메시지가 잠시 끊어졌어요. 3분쯤 지나서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태성서방님,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어. 회사 후배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야. 너 임신했을 때도 계속 만났더라. 내가 직접 2번 봤어. 호텔에서.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위로 메시지가 한 줄 더 올라왔습니다. 미안해, 동서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저는 박순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박순자가 메시지를 읽더니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이 정도면 진짜 끝장이다. 박순자가 짧게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윤혜경으로부터 1분 만에 답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너희 친정 근처 카페에서 보자. 가져갈 자료가 좀 있어. 저는 핸드폰을 가만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순자가 식탁 위에 펼쳐진 등기부등본과 윤혜경의 카톡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안아, 봐주지 마. 단 한 명도.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응, 엄마.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 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친정 분식집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저는 윤혜경을 마주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혜경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동서, 오래 기다렸지? 윤혜경이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방금 왔어요. 산후조리 중인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미안해. 윤혜경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는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윤혜경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동서야, 마음 단단히 먹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 윤혜경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첫 장에는 강태성이 호텔 라운지에서 한 여자와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작년 5월 12일 저녁 8시 47분. 형님, 이거. 동서,
작년 5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 윤혜경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응급실 갔던 날이에요. 맞아. 그날 태성서방님이 회의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 내 새벽 1시 넘어서야 병실로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호텔, 다른 날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장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 다음 장은 호텔 객실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사진은 총 14장이었습니다. 저는 14장을 모두 천천히 한 장도 빠짐없이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지도 분노가 치솟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마침내 눈으로 확인한 것 같은 차가운 감정만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윤혜경에게 돌려주며 물었어요. 윤혜경이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야, 사실 나도 시댁에서 10년을 견뎠어. 어머님한테 새벽마다 불려가서 잔소리 듣고 형님 노릇 못한다고 욕먹고 그렇게 살았어. 윤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그러다 태성서방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어. 제발 우리 동서 될 사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윤혜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서가 첫 명절에 시댁에 인사 왔던 날 기억나? 어머님이 동서한테 절 2번 시키면서 시집 잘 왔다고 잘 살라고 그러시던 그날. 네, 기억나요. 그날 밤에 내가 우연히 화장실 가다가 태성서방님이 거실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너무 다정하게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그게 동서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더라. 윤혜경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형님, 그때부터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우리 동서 결혼 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보이니까 진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언젠가 동서한테 보여줘야 할 날이 올 것 같아서. 윤혜경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형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몇 장은? 나머지는 흥신소에 의뢰했어. 내 돈으로. 윤혜경이 가방에서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 사진, 통화 기록, 흥신소 보고서까지 다. 윤혜경이 저장 장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한참 동안 느꼈어요. 손바닥 안에 든 그 작은 물건 안에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왜 진작 말 안 해주셨어요? 저는 윤혜경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윤혜경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비겁했어. 시댁이 무서워서.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무서워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 못할 짓 했어. 정말 미안해. 윤혜경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윤혜경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시댁에서 10년을 견뎌낸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저는 윤혜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동서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윤혜경이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윤재호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윤재호는 30분도 안 되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산모님, 위자료 청구액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친정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쯤 친정 분식집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가게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푸른 배를 안고 있는 임산부였습니다. 박순자가 떡볶이 국자를 든 채로 그 여자를 봤어요. 누구신데요? 박순자가 짧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지한 씨, 여기 계세요? 저는 분식집 안쪽 식탁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수연 씨?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혜경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강태성과 함께 있던 그 여자였어요. 배가 한참 부른 임신 4개월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수연이에요.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자가 국자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지한 씨 회사 동료한테 물어물어 알아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수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연 씨, 일어나세요. 임산부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이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지한 씨, 한 번만요. 한 번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수연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박순자가 이수연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해요. 임산부가 너무 흥분하면 안 돼. 박순자가 짧게 말했어요. 이수연은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7년을 속았어요. 이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성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본처랑은 형식상 결혼한 거고 곧 이혼할 거라고. 7년 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이수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이요? 네. 대학 4학년 때부터 만났어요. 강태성 씨가 회사 들어가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곧 정리하고 너랑 결혼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작년 가을부터 어머님이 저를 따로 만나셨어요. 이수연이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님이요? 황복순 씨가요?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네. 3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 댁 근처 식당에서. 이수연이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수연이 잠시 망설이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황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연아, 내가 너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 지금 며느리는 아들도 못 낳을 것 같고 친정에 돈도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한테 안 내놓고 네가 들어와서 그 친정 재산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해주면 내가 너 평생 호강시켜줄게. 황복순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가 그 자리에서 식탁을 쾅 내려쳤어요. 이런 천하의. 박순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녹음 파일이 끝날 때까지 들었어요. 녹음에는 30분이 넘는 분량으로 황복순이 이수연에게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낼 것인지, 어떻게 친정 재산을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지한 씨,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강태성 씨가 곧 이혼할 거라고 했으니까 어머님이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순간 강태성 씨가 잠적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하고 그제야 알았어요. 저도 똑같이 속았다는 걸. 이수연이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녹음 파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네,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저는 같은 피해자로서 진실 밝히는데 협조하고 싶어요.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윤재호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이수연이 떠난 뒤 박순자가 분식집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엄마, 응. 단 한 명도 봐주지 마라. 너 하나 무너지면 우리 손녀까지 무너져.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응, 엄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한쪽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윤재호 변호사에게 보낼 최종 정리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시어머니 형사고소,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합의는 일절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윤재호 사무실이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 안에 모든 소장 접수해 주세요. 저는 한마디만 짧게 전했어요. 네, 산모님. 합의는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소장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분식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거리 가로수에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어요.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입맛을 다시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재호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시댁 1502호로 두툼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 분식집 안쪽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이 끝난 시각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시댁 같은 동에 사는 김선영으로부터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세댁 1502호에서 1시간째 고성이 들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언니. 오늘 소장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실에서 갈비탕을 시켜 드시던 황복수는 그 사이에 이미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며칠 뒤 윤혜경 형님으로부터 카톡이 한 통 더 들어왔습니다. 동서야, 소장 도착한 날 시댁 난리도 아니었어. 어머님이 소장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며느리한테 당했다고 울고불고 하셨어. 태성서방님은 내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 거는데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을 벽에 던지더라. 아버님은 그냥 거실 한쪽에 앉아서 한숨만 쉬셨어. 저는 그 카톡을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어요. 박순자가 떡볶이를 만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카톡이야? 엄마, 그냥 시댁 분위기. 많이 시끄러운가 보네. 박순자가 짧게 웃었어요. 엄마, 나 지금 시댁 가서 보면 어떨 것 같아? 보고 싶어? 박순자가 떡볶이 국자를 든 채 물었습니다. 아니, 안 보고 싶어. 그냥 어떤 모습일까 잠깐 궁금했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기는 옆방 작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고 분식집 카운터로 나갔어요. 그날 오후 4시쯤 가게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지안 나오라 그래. 어디 이런 후레자식이 다 있어. 가게 유리문 너머로 새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서 있었어요. 남편 강태성의 큰 고모 강옥자였습니다. 박순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가게 입구로 나갔어요. 누구시오? 박순자가 짧게 물었습니다. 태성이 큰 고모요.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시어미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그 못된 년 어디 있냐고. 강옥자가 가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 질렀어요. 손님 다 떨어지게 가게 앞에서 왜 이러시오?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손님? 손님이 문제야? 우리 사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며느리한테 고소까지 당해서. 강옥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박순자가 가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가게에서 나가세요. 이년아 비켜. 내 딸년이 우리 사돈 다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살아? 강옥자가 박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박순자가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그 광경을 보다가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2입니다. 가게 영업방에 신고할게요. 손님 어깨까지 밀쳤어요. 청량리 시장 근처 박순자 분식집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10분 만에 경찰 2명이 출동했어요. 강옥자는 그때까지도 가게 앞에서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강옥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박순자에게 진술을 요청했어요. 피해자 어머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양반이 우리 가게 와서 손님 다 쫓을 정도로 소리 지르고 저 어깨까지 밀쳤어요. 박순자가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강옥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같이 경찰서로 좀 가셔야겠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옥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가게 앞이 다시 조용해지자 박순자가 그제야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어디 다친 데 없어? 저는 박순자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양반이 더 다쳤겠다. 끌려가면서. 박순자가 가볍게 웃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오후 가게 유리문이 또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미영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옳게. 강미영이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짧게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강미영을 바라봤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강미영이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식탁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올케야, 이거 받아. 강미영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뭐예요? 엄마가 평생 모아놓으신 돈이야. 3천만 원. 합의금이야. 강미영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강미영 쪽으로 밀었어요. 올케야, 한 번만 봐줘. 엄마 늙으셨잖아. 감옥 가시면 진짜 거기서 못 나오셔. 강미영이 식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엄마가 진짜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고소만 취하해줘. 위자료는 2배로 줄게. 강미영이 손까지 모으며 호소했어요. 박순자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다가 결국 부직갱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딸 만삭에 배 2번 때려서 죽이려 했던 사람한테 3천만 원으로 합의하라는 거야? 박순자가 부직갱이를 식탁에 탁 내려쳤어요. 강미영이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어떻게 만삭인 사람 때리고서 3천만 원으로 무마하려고 해? 박순자가 부직갱이로 다시 식탁을 두드렸어요. 저는 박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내가 얘기할게. 저는 강미영을 정면으로 봤어요. 형님, 어머님이 늙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손에 맞았어요. 만약 그날 잘못됐으면 우리 서아는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올케야. 형님, 그날 형님도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제 배 때리는 거 다 보셨잖아요. 저는 똑바로 봤어요. 강미영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 줄 몰랐어. 형님,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김선영이 보내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황복순이 제 배를 후려치는 장면. 그 옆에서 강미영이 휴대폰을 들고 그 광경을 찍던 장면이 또렷이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면 속 강미영의 얼굴이 정지된 채 떠올랐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 표정이에요. 저는 화면을 강미영 쪽으로 돌렸어요. 강미영이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올케야, 나는. 형님, 합의는 없어요. 그 돈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강미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올케야, 엄마가 진짜 늙으셨어. 감옥 가시면 못 견디셔. 강미영이 매달리듯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그날 만삭인 며느리 배를 2번 후려치셨을 때 며느리가 어떻게 견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미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형님, 가세요. 합의는 영영 없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미영이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결국 봉투를 다시 보따리에 넣었어요. 올케야,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부탁이야. 강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님. 저는 짧게 답하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강미영이 가게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올케야, 정말 나는 그때 그게 그렇게. 형님, 그만 가세요. 저는 강미영의 말을 끊었어요. 강미영이 결국 고개를 떨군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박순자가 부직갱이를 부엌에 던지듯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 잘했다. 엄마, 손이 떨려. 저는 식탁 위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잘 견뎌냈어. 박순자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황복순에 대한 경찰 조사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작되었어요. 윤재호 변호사가 통화로 그날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산모님, 시어머님이 처음에는 며느리가 다 꾸민 거라고 발뺌하셨어요. CCTV 영상은 조작된 거고 며느리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그런데요? 이웃 김선영 씨가 직접 경찰서로 출석해서 영상 원본을 제출하고 진술해 주셨고요. 산부인과 진단서랑 그날 녹음 파일까지 같이 들이미니까 결국 폭행한 거 인정하셨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인정하셨다고요? 네,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도발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식으로 변명하시는데 영상 보면 그게 안 통하거든요. 윤재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가게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2달 뒤 이혼 소송 첫 조정 기일날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윤재호가 모든 것을 대리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윤재호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산모님, 오늘 조정 기일 있었는데요. 네, 변호사님. 어땠어요? 강태성 씨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셨어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자기는 아니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시더라고요. 윤재호의 목소리에 옅은 한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수연 씨와 호텔에 들어가던 사진이랑 통화 기록, 그리고 이수연 씨 진술서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 자리에서 강태성 씨가 더 이상 변명 못 하시더라고요. 윤재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모님. 회사에서 강태성 씨를 내부 감사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 감사요?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해서 이수연 씨와의 여행 경비로 썼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거 형사 고발될 가능성 큽니다. 윤재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변호사님. 이수연 씨 측에서 별도로 인지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중이에요. 강태성 씨한테 그 사실까지 알려지니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윤재호의 목소리에 옅은 만족감이 비쳤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어요.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윤재호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모님, 시어머님 통장건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요? 산모님 통장에서 800만 원 빼돌리려고 한 시도가 은행 본인 확인 절차에서 막혔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사기미수로 잡혔어요. 거기에 친정 상가 임대료 통장에 손 때려 한 정황까지 추가로 발견됐고요. 윤재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요? 검찰에서 시어머님 구속영장 청구한답니다.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윤재호의 한마디가 가게 안 공기를 한번 흔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가만히 식탁 위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20년 전 남겨주신 그 한 장의 종이가 이 모든 진실을 끌어내는 시작점이었어요.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엄마, 어머님 구속영장 청구된대. 저는 짧게 말했어요. 박순자가 한참 동안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잘 견뎠다. 박순자가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저는 식탁에 엎드린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잠결에 한번 움찔거렸어요. 황복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던 날 아침, 저는 친정 분식집 가게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윤재호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산모님, 지금 법원 앞에 시어머님 친척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계세요. 며느리 모함이라고 피켓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윤재호의 목소리에 옅은 한숨이 묻어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영장은 나오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산모님.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충분히 보실 거예요. 윤재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4시쯤 윤재호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모님,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발부요? 네. 판사님께서 증거인멸 우려랑 죄질이 무거운 점을 이유로 들어서 발부하셨어요.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수의로 갈아입혀져서 구치소로 이송됐고요. 윤재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옹알이를 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산모님이 잘 견뎌주신 거예요. 끝까지 합의 안 한다고 단단하게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윤재호가 짧게 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어머님 구속됐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박순자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저는 라디오를 끄고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분식집 셔터를 막 올린 시각, 가게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수였어요. 박순자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 박순자가 짧게 불렀어요. 강만수가 가게 입구에서 모자를 벗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한참을 망설이다 가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릴게요. 박순자가 짧게 말했어요. 강만수가 가게 안쪽 식탁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강만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무릎 위에 올려둔 종이봉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짧게 물었어요. 강만수가 천천히 종이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봐라. 강만수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노트 한 권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 황복순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페이지마다 황복순이 4년 동안 며느리에 대해 적어둔 욕설과 험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며느리 깨워서 시킨 일들, 며느리 통장 잔고를 몰래 확인한 기록, 며느리 친정에 대해 알아본 흔적들까지 모두 그 노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짧게 물었어요. 강만수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강만수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님, 내가 평생 마누라가 무서워서 며느리를 한 번도 보호하지 못했다. 4년 동안 너한테 못할 짓 다 시켜놓고도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 강만수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버님,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산 죄인이야. 너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 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사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순자가 강만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돈 어른, 내가 평생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자가 그제야 한참을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도 피해자라면 피해자겠지요. 그래도 우리 딸이 4년 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압니다, 사돈어른. 다 압니다. 강만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식탁 위 노트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아버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만수가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손편지를 꺼냈어요. 우리 손녀 100일 잔치도 못 봤다.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손녀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다오. 강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면접교섭권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욕심이었다. 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게 문을 나서기 직전 강만수가 잠시 멈춰서서 박순자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평생 죄송합니다. 강만수가 짧게 말했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강만수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박순자가 식탁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지안아, 엄마가 처음으로 시댁 식구한테 동정심이라는 게 들었다. 박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래. 저는 식탁 위 노트를 가만히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한편 그 시각 강태성에 대한 회사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윤혜경 형님으로부터 카톡이 한 통 들어왔어요. 동서야, 태성서방님 회사에서 형사고발 들어갔다. 14년 다닌 회사에서 그대로 해고됐어. 사내에서 횡령이랑 불륜 다 알려져서 부서마다 그 얘기뿐이래.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태성과 함께한 4년이 어떻게 통째로 거짓이었는지가 새삼 느껴져서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수연으로부터도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서지한 씨, 저 양육비 청구 소송 시작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매달 양육비 받기로 판결 났는데 강태성 씨 자산이 다 가압류돼서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수연 씨, 힘내세요. 저도 같은 길 걷고 있어요. 이수연으로부터 짧은 답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지한 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윤재호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산모님, 오늘 이혼 재판 선고일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다녀와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산모님은 가게에 계세요. 윤재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후 3시쯤 윤재호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네. 친권, 양육권 모두 산모님께 단독으로 인정됐고요. 위자료 1억 2천만 원, 그리고 시댁명의 아파트 지분 일부 분할받는 걸로 판결 났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강태성 씨는요? 법정에서 항소할 의지조차 잃으셨더라고요. 판결문 받아들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윤재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가게 카운터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딸? 끝났어. 이혼 판결 나왔어. 저는 짧게 말했어요. 박순자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박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윤재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처리를 위해 법원 청사를 방문했어요.
청사복도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강미영이었어요. 강미영도 어떤 일로 법원에 왔는지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강미영이 한참을 망설이다 다가왔어요. 올케야. 형님.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올케야,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평생 폭언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너한테 그러는 거 알면서도 내가 입 한 번도 못 열었어. 어머니 무서워서. 내가 너무 못된 시누이였어. 올케야. 강미영이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사과는 받을게요. 올케야. 그래도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인연은 없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그게 맞다. 강미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황복순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났습니다. 상해, 사기미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황복순의 모습이 지역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다만 윤재호로부터 짧은 카톡 한 통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산모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놓았어요. 모든 판결이 확정된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친정 마루에서 박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펄펄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박순자가 친정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그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다 이겨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집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아남았어요. 박순자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 다 끝냈어. 우리 서아도 잘 자라고 있어.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입맛을 다시며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저는 법원에서 받은 성본 변경 허가 결정문을 들고 구청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하며 물었어요. 아기 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서아입니다. 서지안의 서서아.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네요. 이름도 예쁘고.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품 안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서서아. 그제야 비로소 모든 매듭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봄 아침이었어요. 저는 청량리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카피라이팅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책상 2개, 컴퓨터 1대, 그리고 창가에 화분 몇 개를 두었어요. 1층에는 친정엄마 박순자의 분식집이 확장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2배쯤 넓어진 가게에는 점심시간이면 동네 손님들로 꽉 찼어요.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1층에 들러 박순자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을 먹고 올라가는 게 저의 하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먹었어. 우리 딸 점심도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응, 엄마. 다녀올게. 저는 박순자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서아는 어느덧 돌을 맞아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전에는 분식집 안쪽 작은 방에서 박순자가 손녀를 돌봤고 오후에는 제가 사무실 한쪽에 놓아둔 작은 매트 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서하는 까만 눈으로 사무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우리 서아, 엄마 일하는 거 보고 있어? 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다 잠시 손을 멈추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서서아가 작은 입으로 옹알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에 저는 매번 가슴이 무너지듯 행복해졌어요. 어느 봄날 오후 사무실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순간 발신자 주소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발신지는 청주여자교도소. 발신자 이름에 황복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봉투 위에 수치 거절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체국에 들러 그대로 반송 처리를 했어요. 손님, 봉투 열어보지도 않으세요? 우체국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 열어볼 거예요. 저는 짧게 답하고 우체국을 나왔어요. 봄 햇살이 거리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혜경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동서야, 잘 지내? 네, 형님. 형님은요? 나야 그럭저럭. 그런데 동서야, 태성서방님 소식 들었어? 윤혜경의 목소리에 옅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회사 해고된 다음에 작은 중소기업 몇 군데 다니다가 다 잘렸대. 이수연 씨한테 양육비도 한 푼도 못 보내서 결국 신용불량자 됐다더라. 윤혜경이 차분하게 전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가만히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형님. 잘 알겠어요.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제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저 한때 알았던,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수연으로부터 가끔 카톡이 왔어요.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짧은 안부, 같은 시기를 함께 견뎌준 것에 대한 고마움, 가리고 가끔 아기 사진까지. 저와 이수연은 만나지는 않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조용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피해자였던 두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끝이었어요. 그의 여름이 시작되던 날 한지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회복지사였어요. 지한 씨, 저 한지영이에요. 잘 지내시죠? 네, 한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한 씨, 우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지영 씨, 어떤 일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상담하는 일이에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같이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지영이 수화기 너머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지한 씨,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뵐게요.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나간 토요일이었어요. 센터 상담실에서 한 만삭의 여성이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푸른 배를 안고 있는 임산부였어요.
한지영이 저를 그 여성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저희 자원봉사자 서지한 씨예요. 같이 얘기 나누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지영이 그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성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굳이 말을 시키지 않고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제 배를 발로 차셨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크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1년 전 제 모습을 그대로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삭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출산 예정일 한 달 남았어요.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남편분은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여성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1년 전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출산 7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배를 2번 때리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짐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 길로 이혼 소송했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감옥에 계세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여성이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더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 한마디를 또박또박 전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1년 전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으면 했던 그 말을 이제 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성이 결국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상담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1층 분식집으로 내려갔어요. 박순자가 마침 가게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저녁 먹자. 그래, 우리 딸. 오늘 봉사 어땠어? 박순자가 부엌에서 미역국 한 솥을 꺼냈어요. 엄마, 1년 전 나 같은 사람 만났어. 저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잘못 아니라고 말해줬어. 1년 전에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았을 그 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엄마, 이거 그날 그 미역국이지? 맞아. 들기름 미역국. 박순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진한 들기름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1년 전 그날 엄마가 끓여준 이 미역국 한 그릇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어. 저는 작게 말했어요. 박순자가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우리 딸 밥 한 끼 먹였을 뿐이야. 엄마,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으면 엄마들이 다 영웅이게. 박순자가 손등으로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박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식탁 한쪽에 앉아있던 서서아가 작은 손으로 식탁을 탁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작게 벌렸어요. 엄마. 서서아가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서아가 지금. 우리 서아, 한 번 더 해봐. 엄마. 박순자가 두 손을 모으고 서서아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서서아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작은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서서아가 작은 손으로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았어요. 박순자도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서아를 재우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저는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른 미역을 불려 천천히 볶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박순자에게 끓여드릴 미역국 한 소치였어요. 부엌에 들기름 미역 볶는 냄새가 가득 차오르자 1년 전 친정 분식집에서 박순자가 끓여주던 그 냄새가 그대로 코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가 잠시 밖을 바라봤어요. 청량리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시댁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던 1년 전의 제 모습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때 도망쳐줘서 고마워. 저는 창가에 서서 작게 속삭였어요. 그때 짐 싸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부엌 천장까지 올라왔어요. 따뜻하고 진한 들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서서아가 잠결에 작게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국자로 미역국을 한번 천천히 저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네요. 저는 서지한 씨가 시어머니에게 배를 맞고 카펫 위에 무너져 내리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만삭의 며느리가 친정엄마 미역국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옆에서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며 웃던 시누이, 그리고 신발도 안 벗고 어머니 손목부터 살피던 남편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 차가운 얼굴이 솔직히 시어머니의 폭언보다 더 오싹했습니다. 다행히 서지한 씨 곁에는 박순자 어머니가 계셨죠. 우리 딸 밥 한 끼 먹였을 뿐이야 라고 웃으시던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에 남아요. 세상에 그 한 그릇이 사람 인생을 통째로 살린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만삭의 며느리 배를 2번이나 후려친 시어머니에게 징역 2년 6개월 합당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서지한 씨였다면 강미영이 들고 온 3천만 원 합의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돌려보내셨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서지한 씨에게 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